한 나라의 운영체제를 통째로 새로 짠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뭐랄까 어벤져스 같은 천재 집단이 있었죠. 단순히 나라를 다스리는 걸 넘어서요. 지식 그 자체를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겠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문장 좀 보세요. 이 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르는 세종대왕한테 그의 신하들이 했던 말입니다. 믿어지세요? 아니, 왕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부지런하니까 따라가는 신하들이 그냥 다 녹초가 돼버린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불평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왜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세종을 위해서 일하고 결국 조선의 황금 시대를 열었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냥 불평만 하던 관계가 어떻게 목숨까지 거는 충성으로 바뀌었을까? 여기에는요, 한 리더의 엄청난 비전,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천재들의 정말 뜨거운 드라마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420년이었어요. 세종이 조선 최고의 싱크탱크, 바로 집현전을 만들면서부터죠. 이게 그냥 학자들 모아놓은 연구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려는 거대한 설계도의 첫 페이지였던 거예요. 세종의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아시죠? 피의 군주. 그렇게 피로써 만든 강력한 왕권 국가. 그걸 넘어서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주먹이 아니라 시스템과 지식으로 움직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토론하고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내는 것. 집현전은 바로 그 국가의 뇌 역할을 해야 했던 거죠. 자, 그럼 이 집현전이라는 조직 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냥 연구소? 아니요, 차원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엔진 그 자체였어요. 이 조직도 한번 보세요. 와,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요즘 국책 연구기관이랑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을 만큼 엄청 체계적이에요. 맨 위에 영전사는 총리급 명예직이고요. 실질적인 리더, 그러니까 학술 디렉터가 바로 대제학, 그리고 그 밑으로 핵심 연구원인 직제학, 왕의 선생님 겸 자문인 교리, 편찬 실무를 맡은 수찬, 신입 연구원들까지 역할 분담이 정말 칼같이 딱딱 나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이거였습니다. 가문, 배경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시험 성적과 실력으로만 사람을 뽑았다는 거. 와,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이건 거의 혁명 수준이었어요. 바로 이 원칙 덕분에 조선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이곳 집현전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천재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했을까요? 전혀요. 이들의 머릿속 지식은요, 조선 사회의 모든 분야의 표준을 새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편찬 사업으로 그야말로 폭발해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역사, 농업, 의학은 기본이고요. 법률, 군사 전략, 아니 심지어 음악 이론에 언어학까지. 말 그대로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표준화하고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그냥 책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를 새로 설계하는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은 정말 조선의 운명을 바꿔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농사직설은 더 이상 중국 농사법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맞는 농법을 딱 정리해서 알려준 거예요. 당연히 식량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었죠. 또 향약 집성방은요? 비싼 중국 약재 말고 우리 땅에서 나는 약초로 병을 고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게 그냥 책입니까? 아니죠. 백성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꾼 구체적인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365. 이게 뭐냐면 의방유치라는 의학 백과사전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책의 권수입니다. 365권이요. 책 한 권이 아니라. 이걸 보면 집현전이 했던 프로젝트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집현전이 이룬 수많은 업적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면서 동시에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한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일이었죠. 훈민정음 창제. 이건 당시 분위기에서 대놓고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왜냐? 반대가 불보듯 뻔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한자를 독점해서 권력을 쥐고 있던 기득권 세력들, 그리고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라고 믿었던 사대부들한테 우리만의 쉬운 글자를 만들자? 이건 거의 그들의 세계관 자체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도전이었던 겁니다. 결국 1444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집현전의 핵심 학자였던 최만리가 동료들을 이끌고 반대 상소를 올리면서 정면으로 부딪힌 거죠. 자, 이 화면이 당시 논쟁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최만리의 논리는 이거예요. 중국을 섬겨야지 어떻게 우리만의 글자를 만드냐. 이건 오랑캐나 하는 짓이다. 한마디로 전통과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다른데 당연히 우리 글자가 필요하다. 백성들이 글자를 알아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정의다. 와, 정말 시대를 건 두 거인의 지적 대결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물들, 이게 그냥 나왔을까요? 그 뒤에는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 강도, 그리고 세종만의 아주 특별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일단 세종 본인부터가 온갖 병을 달고 살면서도 새벽까지 책이랑 씨름하던 지독한 워커홀릭이었어요. 아니, 왕이 저렇게 일하는데 신하들이 감히 쉴 수 있었을까요? 집현전은 말 그대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식 공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세종이 그냥 막 채찍질 만한 상사였냐? 그건 또 아니에요. 바로 사가독서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유급 안식년 같은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한테 너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책만 읽어 하고 특별 휴가를 준 거죠. 번아웃 되지 말고 계속해서 머리를 채우라고요. 국가가 모든 걸 지원해주는 진짜 파격적인 복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리더십을 상징하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죠. 늦은 밤 책을 보다 지쳐 잠든 학자 신숙주. 세종이 그걸 보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최고급 단비 가죽옷, 그 귀한 어위를 벗어서 조용히 덮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따뜻함, 이런 인간적인 모습 하나가 학자들이 정말 기꺼이 목숨까지 바쳐 충성하게 만든 진짜 강력한 힘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황금 시대도 세종의 죽음과 함께 결국 끝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꿈을 꾸던 집현전의 천재들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세종의 큰아들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린 손자 단종이 왕이 되자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던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조카의 왕위를 빼앗아 버립니다. 바로 이 개요정난이라는 피해 사건이 함께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던 집현전이라는 공동체를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화면이 그 비극의 가장 아픈 부분을 보여줍니다. 후민정음 만들 때 함께 밤을 새웠던 최고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성산문과 신숙주. 둘의 운명이 완전히 갈려버리죠. 성산문은 어떻게 세종대왕의 뜻을 거역하냐며 신념을 지키다 죽음을 택했고요. 신숙주는 나라가 안정되려면 어쩔 수 없다며 현실을 택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시대가 만든 비극이었습니다. 결국 세종과 집현전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세종은 위대한 비전을 제시한 리더였을까요? 아니면 신하들을 못살게 군 혹독한 상사였을까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혁신이라는 건 과연 어떤 대가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